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 공수처가 김웅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과 집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수사가 시작됐다는 거죠. 윤 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중상모략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오늘 이 부분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썰전 패널은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 캠프의 김종혁 언론미디어본부장 그리고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이 나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성대 기자, 오늘 뉴스 설계에서는 어떤 뉴스를 썰어보나요? 네, 어제 오늘 진행된 국민의힘의 국민 면접 뒷얘기 좀 더 보겠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가 면접관으로 나와서 화제가 좀 됐었죠? 네, 알겠습니다. 연끌 인터뷰는요? 전국의 예비 신혼부부들이 어제 서울 종로에서 화환 시위를 벌였습니다. 방역 지침을 좀 거세게 비판을 했는데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분을 한 분 연결해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요즘 방역 수칙 때문에 결혼하기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연끌 인터뷰에서는 윤 후보 캠프가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김경진 특보가 출연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김종혁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 캠프의 언론미디어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계속 일주일이 넘었는데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점점 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주자에 대한 수사까지 이제 시작이 된 모양인데 한마디로만 한 줄 평을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상황이 좀 진전된 다음에 논평을 해야 되는데 오늘 바로 발생한 사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먼지가 자욱한 거란 말이에요. 먼지가 자욱한. 이 먼지가 자욱한 속에서 우리 보고 논평을 하라고 그러니까 진짜 힘드네. 어쨌든 지각 변동이 올 것 같습니다. 지각 변동이 보통의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예상된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변동될지는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첫 주제, 관련 주제입니다. 강정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공수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국회의원실부터 집, 타고 다니는 차도 포함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론 의원들도 이렇게 총출동해 김 의원 방 앞에서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는 손중성 검사의 집과 사무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알려진 것 또 하나, 윤석열 후보의 피의자 입건 소식인데요. 공수처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가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공명총장이 지시를 했다고 적시가 돼 있나요? 그렇게 일단은 제가 읽으면서 그 내용을 다 정확하게 지금 적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윤 후보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4가지라고 합니다.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나흘 만에 빠른 속도로 진행된 압수수색,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이례적인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예, 첫 주제는 피의자 윤석열로 잡았습니다. 오늘 공수처에서 윤석열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 피의자 입건은 어떻게 보면 피고발인에서 형식적인 절차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영장에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웅 의원에 따르면은 윤석열 후보가 지시하여라는 표현도 있다고 하고 일단 수사가 시작되는데 그런 수사 여건은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김종혁 본부장님께서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수사 여건이요? 예. 그러니까 피의자로 적시할 만한 여건이 되느냐. 예. 근데 이게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받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이제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피의자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도대체 피의 사실이 뭐냐, 이렇게 혐의가 있다는 거냐, 예. 이런 부분들을 영장 발부하는 판사한테 설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는 그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잘 몰라요. 예. 무엇이 들어가 있길래 그 판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하면서 거기에 그 야권의 가장 유력한 그 대선 후보를 피의자라는 이름까지 들어가도록 발부를 했을까. 그래서 사실 몰라서 예. 내용이 좀 더 알려진 다음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또 얘기를 해보죠.
오늘 공수처에서 밝힌 입장을 보면 제보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끝마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제보자가 제출한 예. 그런 증거 자료와 더불어서 제보자의 진술을 받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토대로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고 압수수색 영장을 직접 저희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예. 어쨌든 뭐 직권남용을 포함해서 4가지 혐의에 대해서 이제 조사의 필요성을 적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혐의를 공수처에서 어느 정도 두고 있는지는 저희가 지금 뭐 알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피고발인 단계에서 형식적으로 피의자 적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고 상당 정도 조사를 해서 이게 기소를 전제로 상당 부분 혐의가 있다. 이런 단계에서 피의자 적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번 그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저희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예. 지금 수사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수사 착수한 지가.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어쨌든 피의자로서의 혐의가 기초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형식적일 가능성이 높다. 예.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는 상황을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실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 큰 상황이죠. 손중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수사 정보를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라는 게 의혹이고 그렇죠. 이 손 정책관이 사실은 당시 윤석열 총장의 부하다. 일부선 측근이고 추미애 보는 눈과 귀라고 했지만 부하다. 여기까지가 의혹인데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 어느 정도 개입이 됐느냐. 피의자로 될 정도로. 거기에 대한 정황은 사실 아직은 나온 게 없거든요. 조직 상관이라는 거 빼고 손 검사에. 그런데 이거 과연 입건이 적절한가의 부분.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일단 윤석열 총장 후보 본인이 예. 다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실이 없다. 증거가 있으면 대보세요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격렬하게 그 항의를 했잖아요. 예. 근데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 지금 대선 전국이 시작됐는데 그 와중에 어떻게 야당의 제1야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를 이런 식으로 전격적으로 이 입건을 할 수가 있는지 이게 잘못하면은 굉장히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역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또 상상할 수 없는 역풍이 불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이거는 결국은 지난번에 추미애라든가 또 다른 뭐 조국 수사 저 법무장관 당시에 그 윤 총장과 법무장관들 간의 갈등이 있어서 결국은 윤 총장의 수족을 다 잘라내고 쫓아낸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재판이 아니냐 이런 의혹과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거 이렇게까지 자신 있나?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들 수 있나? 저는 좀 의아해요. 근데 이제 입건이라는 게 곧 혐의 있음은 아니거든요. 예. 윤석열 후보가 지금 공수처에 입건된 게 이번으로 3번째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러저러한 사건으로 검찰이나 경찰에 입건이 되더라도 종래에는 이제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로 판명이 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입건 사실만 두고서 공수처가 무리하게 예. 유력 대선 후보를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해서 어떤 혐의를 유력하게 두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수사 의지를 가지고 예. 이게 워낙에 큰 사건이고 또 자칫하면은 어떻게 보면 공권력에 중출하고 할 수 있는 검찰 조직 전체가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에요.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걸 수사하라고 만들어 놓은 공수처 입장에서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그 수사 착수의 첫 단계로서 오늘 압수수색을 진행한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이 사안의 성격상 뭐 심증은 가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상관이었고 또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가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는 아주 측근 중에 측근 자리이기 때문에 총장의 지시나 묵인 없이 이런 일들이 있었을 수 있겠느냐라는 심증은 가질 수 있겠으나 근데 물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물증 찾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수사 진척 상황은 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피의자로 그 손준성 검사도 동시에 어쨌든 적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손준성 검사에 대한 조사 수사도 해야 되고 예. 김웅 의원도 참고인 신분이지만은 수사가 필요하고 이런 등등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당장의 공수처에서 윤석열 후보를 그렇다 그래서 소환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정치인이라는 것은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반 분들이 이게 피고발인인지 피의자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법적인 용어를 정확히 아시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피의자로 입건됐다 그러면 아, 저 사람 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상이거든요. 쉽상이니까 적어도 지금 야권의 제1 주자에 대해서 뭐 요새는 또 이제 홍준표 의원과 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제1 또는 제2. 네, 뭐 하여튼 어쨌든 그게 누가 됐든 간에 이 대선 전국이 시작됐는데 거기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피의자로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공표를 한 것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근데 저는 만약에 여기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공수처가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좀 그 그래요. 윤석열 후보가 현직 시절에 많이 했던 일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좀 역지사지 하신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게 지금은 본인이 현직 총장이 아니지만 본인이 총장 재임 시절에 일어났던 의혹이에요. 때문에 본인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최대한 수사에 협조해서 투명하게 이 사건이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도록 예. 노력할 의무가 좀 있다고 봐요. 옛날에 DJ 그러니까 언제죠? 그러니까 김대중 97년에요. 대통령 97년도 대선을 할 때 DJ 대통령에 대해서 비자금 의혹이 제기됐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김태정 검찰총장이 그 회의를 열어서 아 이건 수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때 이제 뒷얘기지만 나중에 이제 YS 대통령을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비겁한 짓 하지 말래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이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의심받을 짓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해서 그때 김태정 중수부장이 수사할 수가 없다. 예. 대선이 끝난 다음에 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건 기억이 이제 나요. 강호의 낭만이 있던 시절의 얘기고 현직 법무부 장관을 낭만입니까? 털털 털어서 가족까지 털털 털어서 수사를 했던 이런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죠. 의혹이 있다면 수사해야 되죠. 아니 뭐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그런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발화성이 큰 위험한 문제다라는 거죠. 이게 대선 전체를 불태워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공수처의 행위 자체가 저는 좀 의아해요. 그러면은 딱 단도직입적으로 해서 저도 궁금한 게 그겁니다. 사실 검찰도 총선이나 대선 이런 때 앞두고 수사를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줄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예. 앞서 예를 드신 97년 사례도 또 같은 거고요. 그런데 또 대선 주자의 어떻게 보면 사안이 큰 상황에 대한 의혹, 물론 대선 주자가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은 아직 별로는 없지만 이거를 수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딱 예스 오노로 하면 노입니까? 저도 사실 헷갈려서. 아, 저는 뭐 그거는 진짜 그 뭐 영어로 하면 it depends. 상황 따라 다르기 상황 따라 때문에 다르다. 예, 그거를 뭐 무조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혹시 최재형 후보 캠프의 언론 미디어 본부장이시기 때문에 애매한 위치가 반영된 건 아니신 거죠? 뭐 그것도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해야죠. 우리 수사를 해야 헌법의 된다.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법치주의인데 법협회 예외가 어디 있습니까? 네. 게다가 지금 국민 여론이요. 이 사안을 두고서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사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아니에요. 예. 심지어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런 여론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모든 게 모략이고 정치 공작이다라고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저는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수사해서 빨리 결론이 안 날 경우 대선 때까지 피의자 윤석열로 계속 남게 되잖아요. 이른바 야권에서는 흠집내기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미지가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빨리 매듭이 안 지어지면. 만약 대검이나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이 수사를 질질 끌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피의자라는 그런 이미지를 더 씌우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그 또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국민들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예. 일단 큰 사안이니까 좀 투명하게 수사가 신속하게 돼야 된다. 그렇게 일단 박원석 전 의원님의 말씀은 하고요. 최재형 캠프의 김종현 본부장님의 말씀은 상황 따라서 일단. 아니 그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법치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을 옹호하는 것처럼 들리기 아, 이거 때문에 아닙니다. 그냥. 그런 예. 상황은 아니지만 예, 예. 사실 뭐 어떤 정무적인 판단과 법치적인 판단이 있어서 두 개가 항상 갈등을 빚어요. 사실 이른바 말하기는 중국 되게 사태- 쉬워요. 이른바- 법대로 해라고 얘기하면 쉽지만 예를 들면 대통령의 사면권도 법대로 해는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왜 그럼 사면을 하는 거야? 왜 네. 특별 사면을 하고 일반 사면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법치주의에 어긋나죠. 하지만 법치주의 때로는 그 국민 대통합을 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법치주의를 넘어서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게 예. 현실이고 그게 정치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모든 것을 법대로 하면 정치 필요 없어요. 그냥 법관만 있으면 돼요, 세상에는. 예.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애매한 게 말씀하신 대로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도 당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수사 윤석열 당시 총장이 했죠. 그런데 그때도 이 대통령이 임명권을 정면으로 저항하는 거 아니냐라는 정무적 판단에 따른 비판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역지사지를 해보면 좀 애매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총장은 역지사지에 좋은 계기를 인생에서 맞이한 겁니다. 한번 깊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뭐 국회에 빨리 나를 불러라 했으니까 뭐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딱 요거 하나만 또 짧게 여쭤볼게요. 수사가 빨리 결론이 날까요? 그 쉽지 않아 보여요. 지금 대선 6개월 전인데. 네, 뭐 최대한 어쨌든 공수처에서는 신속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증거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관건이겠죠. 결국 뭐 말은 제가 보기에 뭐 증거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디지털 증거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느냐. 오늘 압수수색을 한 일차적인 목적도 이게 시간이 늘어지면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신속하게 강제 수사에 착수한 건데. 그러나 이제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현직 검사를 포함해서 검찰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과연 그런 증거를 남겼을까라는 측면에서 더군다나 윤석열 총장의 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지시에 의해서 설사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게 예.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등등이 간단치 않아요. 게다가 법리적으로도 이게 이제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직무여야 되거든요. 검사의 직무여야 됩니다. 근데 고발장을 써가지고 당에다 전달한 게 검사의 직무냐 이런 어떤 법리적인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사건이 이렇게 간단한 사건은 아니어서 이게 얼마나 신속하게 결론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게 그 텔레그램으로 보냈다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다음에 예. 거기서 이제 문서가 갔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조작이 됐느냐? 텔레그램에서 그렇게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것이 제일 급선무일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설마 1년 4개월 전에 1년 4개월 후에 벌어질 일을 예상해서 미리 이렇게 이름을 써놨을 일은 없을 테니까. 예.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면 최근에 그것을 조작했다는 얘기일 텐데 그게 가능했을까라는 것은 포렌직을 통하면 핸드폰을 그 검색을 해보면 금방 알 거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것이 조작이 되지 않는다면 손준성이라는 사람으로 검사로부터 김웅 의원 그때 후보에게 뭔가가 넘어갔다는 사실은 분명한 게 되는 거잖아요. 예. 정황이 그리고- 아주 높은.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뭐 과학적으로 그게 그러면 그게 이제 저 제보자 A 씨라는 사람에게 이제 넘어갔다는 것이 이어지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서는 손준성이나 이 김웅 의원의 어떤 그런 문제의 어떤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손준성 검사의 혐의는 짙은데 현재까지의 정황으로는 그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근데 꼭 그렇게만도 얘기할 수 없는 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손준성 검사는 계속 하는 얘기가 나는 만들지 않았다. 예. 근데 기자가 그러면 당신은 보지도 않았냐? 그때 그 얘기는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런가 하면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말이 계속 바뀌어요. 이거는 윤 총장과는 상관없다. 예. 내가 만들었다. 이런 얘기했다가 아니다. 나는 손준성으로도 받았다. 그랬다가 기억이 안 난다 했다가 말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일각에서는 혹시 이게 김웅 의원이 먼저 이렇게 만들어서 이 손준성 검사하고 이렇게 좀 주고받으면서 상의를 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손 검사는 지금 내가 만든 게 아니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고. 만든 건 아니다. 다만 왔다 갔다 한 건 뭐 말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넘어갔는데 최종적으로 넘어간 부분이 거기 찍혀서 예. 그게 그 제3자에게 넘어가면서 그게 문제가 된 게 아니냐는 여러 가지 이게 시나리오지만 이게 복잡한 논란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부분은 결국은 아까 말이 증거를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하셨듯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이 핸드폰에서 나온 거기서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를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포렌직을 해보면 이게 조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공익 신고자가 대검에 가서 폰도 주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감찰 쪽에서 그 폰을 봤는데 캡처 손준성 보냄이랑 캡처는 일단 그 조작이 그 캡처 자체도 조작 흔적이 없는 걸로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공식 발표된 건 아니죠. 예, 그거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대검이 포렌식을 했고요. 예. 포렌식한 결과 그 제보자의 전화기에서 조작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대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게 곧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보낸 거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는 못 되는 거죠. 예. 그거는 김웅 의원의 휴대전화나
손준성 검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둘다 확보가 없잖아요.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둘 다 지금 6개월마다 예를 들면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6개월마다 한 번씩 핸드폰을 왜 6개월에 한 번씩 바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6개월에 한 번씩 바꿨다는 얘기 어디 보도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손준성 검사도 그때 당시에 무슨 그 자기 휴대폰을 그대로 지금까지 갖고 있는지 여부는 뭐 불투명하니까. 예. 보통 2년마다 바꾸지 않나요? 약정이 2년에서. 그렇죠. 예, 6개월마다. 예. 좀 핸드폰 값도 비싸긴 한데 김웅 의원은 제보를 많이 받는데 제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6개월마다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갖다 버리나요? 사실은 휴대폰 다 포렌식이 웬만큼 돼 있기 때문에 텔레그램 빼고는 되기 때문에 찾아내면 또 다 제보자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한강에 버리지 않고서는 이것도 증거가 완전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국정농단 사건 때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분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대포폰까지도 집에 가지고 있다가 그게 다 압수수색되는 바람에 그렇죠. 거기서 많은 증거가 쏟아졌거든요.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뭐 지금 버렸다고 어디 단정할 수는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첫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시청자들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입건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건데요. 물론 형식적인 절차일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건은. 그런데 M.님께서는 대선 후보도 죄 있으면 수사 받아야 된다. 대통령도 탄핵돼서 감옥 간 마당에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김땡땡님은 뒷감당 무서워 불러서 조사도 못하냐라고 얘기했습니다. 피의자 입건이 잘못됐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K.님 물증도 없는데 피의자냐? 곰을 데려와서 너 토끼지 하고 겁박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곰하고 토끼를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부땡님도 공수처는 처음부터 정치 안 한다고 선 근 걸 기억해야 한다. 지금의 공수처 활동이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첫 주제는 여기서 하고요. 계속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사실 이 손중성 검사가 만약 보낸 게 맞다면 그러면 윤 총장과의 관계는 어디까지냐인 거죠.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손 검사는 누구 편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 오늘 국민의힘 국민 면접에 나왔었죠. 이 손중성 검사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동기니까 저는 뭐 전화 통화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제가 언론에서 본 그 고발장 그 쓴 내용을 보면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저 자신이 이런 거를 전혀 보고받거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예, 윤 후보는 오늘 이 손 검사에 대해서 또 얘기했고 자기들끼리 동기니까 통화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자기들끼리라는 건 이제 김웅 의원과 손중성 검사지요. 그런데 본인은 이런 것을 보고받거나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되는 의견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당시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전 장관이죠. 추미애 후보는 사실 2달 전 본인의 자서전에서 수사정보정책관 이 손중성 검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인사가 있고 난 뒤에 윤석열 전 총장이 수사정보정책관 손 땡땡님은 그대로 둬야 한다고 엄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추미애 전 장관이 자서전에서 손 검사를 지칭하면서 윤석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정황상 이 손 검사는 누구랑 이 부분은 사실 전제가 일단 정황상 손 검사가 그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보냈다는 걸 약간 전제를 한 그 정황상으로 가정을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누구 편이라고 보십니까? 추미애 장관이 어쨌든 인사를 하면서 수사정보정책관 자리에 오긴 했지만 추미애 장관의 사람이라고 볼 개연성은 너무 떨어지죠. 그동안에 그 어떤 인연도 없었고 오히려 윤 총장과의 직접적인 인연이 검찰 내에서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검찰 조직의 수장인데 검찰 조직의 수장이면 그 휘하의 검사들은 다 윤석열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예. 다만 그렇게 요직에 기용돼서 또 수사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했다면 총장과의 굉장히 깊은 교감과 또 공유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건에 있어서 어느 정도 교감과 공유가 있었는지는 그건 뭐 아직 확언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이 전후 관계로 전후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뭐 추미애 장관의 사람이다. 이거는 좀 억지에 가깝죠.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사람이다. 그 가능성이 높죠, 훨씬. 예. 아니 근데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행위 자체의 문제점,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에 서로 지금 떠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쪽에서는 아이 그거 무슨 추미애 전 장관이 임명을 한 사람인데 왜 우리하고 가깝다고 그래. 그리고 추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자서전에서 2달 전 자서전에서 썼듯이 뭐 내가 그 사람 당신의 어떤 수사 정보 정책관 이 자리를 직급을 낮춰야 된다라고 했더니 그때 총장이 아니 뭐 직급이 낮아도 좋으니까 이 사람 좀 쓰자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엄호했다. 예. 이런 얘기하니까 그거 당신 사람 아니냐. 이렇게 서로 미루고 있는데 뭐 이 사람이든 어떻고 저 사람이든 어떻겠어요. 문제는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니까 예. 저런 식의 무슨 정황적 증거를 가지고서 서로가 유리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떠밀기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이건 들어요. 뭐 논란의 인물인 손 검사지만 서로 나랑 안 친해. 제 쪽 사람이야. 기분 나쁠 수 있겠어요. 의문에 근데 이렇게. 윤석열 후보 측의 그런 주장은 만약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해서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해요. 윤석열 총장과 가깝지도 않고 윤석열의 사람도 아닌데 그러면 도대체 손준성 검사는 뭐하러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을까? 예. 그거는 이제 뭐 자발적인 충정심, 시키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데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오히려 예. 그 지위에 있으면서 총장이 그런 걸 요구했거나 원했거나 혹은 그런 보고를 했는데 묵인했기 때문에 이런 걸 했다. 이런 어떤 개연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일부 사람은 제가 사실 물어보니까 이쪽 이제 손중성 검사랑 윤 총장을 잘 아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중성 검사가 작년 1월에 인사가 나서 왔는데 그 전에 있었던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은 사실 윤 총장과 가까운 특수통 사람이 그렇죠. 맞는데 손중성 검사는 특수통이 아니고 원래 형사부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잘 알지 못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윤 전 총장 사람은 아니라는 게 확실하다. 다만 7, 8개월 있으면서 아무래도 수사정보정책관이니 가까워진 건 분명해 보인다. 근데 1월에 인사 나서 이 고발장이 4월인데 석 달 동안 그동안 가까워졌을까? 이건 잘 모르겠다. 애매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건 뭐 그렇게 근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형사부니까 어떻게 보면 그 김웅 지금 김웅 의원도 예. 형사부 출신이잖아요. 예. 그리고 동기잖아요. 그러니까 손준성과 김웅 두 분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이 김웅 씨가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처음엔 준성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이제 뭐 난 잘 모른다, 밥도 먹은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안이 복잡해지는 게 사실은 이게 김웅 의원이 모든 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김웅 의원이 일각에서는 뭐 말한 대로 이게 진짜 김웅 의원이 자기가 먼저 뭘 좀 이런 작성을 해서 손준성과 상의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구도가 또 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사실은 당으로서도 상당히 난감한 난감할 부분이고 난감한 부분이어서 이게 지금 참 복잡하네요. 어떻게 밝혀질지. 근데 김웅 의원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근데 보통 뭐 최면 기법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알아본 바에 하면 제 일 때문에 알아본 거긴 한데 필름이 끊겼을 때는 뭐 최면 기법 써도 아예 기억을 되살릴 수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걸 모든 걸 술 먹고 뭐 사고 쳤어요? 아니 뭘 잃어버려서 제가 예전에 뭘 잃어버려서 기어이 찾고 싶어서 어떻게 찾을까 혹시 그런 게 가능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과학적으로. 그래요? 예, 일부 필름 끊긴거나 이런 것들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억이 안 난다면 답이 없어요. 예. 근데 이거 필름이 끊기거나 그런 건 우리가 이제 속어로 얘기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에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계속 말이 바뀌어지고 그러는 거는 뭐 나쁜 얘기로 하면 분명히 뭔가를 좀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진실의 방향이 간다고 꼭 기억이 나는 것도 아닐 거고요. 예. 이건 뭐 그냥 기자적 감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다 정황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윤석열 후보는 국민 면접에서 손중성 검사나 또는 검사 누가 그런 행위를 한 게 맞다면 확인된다면 그거는 당시 관리자로서 본인이 총장이었기 때문에 유감을 포하겠다. 하지만 딱 책임은 거기까지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도의적 책임으로 본인의 책임을 한정하고 방어막을 미리부터 치는 거죠. 이게 이 사건이 첫 보도됐을 때 윤석열 그 후보의 입장과 좀 다릅니다.
그때는 거의 그럴 리가 없다라는 예. 반응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설사 그게 사실이라도 내 책임은 아니고 다만 당시에 내가 총장이었기 때문에 관리자로서의 책임은 있다라는 정도로 미리 이제 뭐 선을 그어 놓는다고 할까요? 이런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게 관련자들의 말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김웅 의원이 오락가락한 거는 뭐 다 아시는 사실이고 앞서 이제 우리 김 선배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손준성 검사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성한 바도 없고 보낸 바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요 최근에 기자를 만났을 때는 작성한 바 없다만 유독 강조하고 예. 보신 적은 있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 사건의 전개 방향이 최초의 지시자가 윤석열 총장이고 그게 손준성 검사를 통해서 김웅 의원을 통해서 당에 전달된 이런 일방통행식 지시 방향이 전개 방향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럼 가능성 그보다 복잡한 쌍방향 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의심이 지금 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윤석열 후보와 이른바 고발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다음 얘기는 다른 정치권에서 이제 나왔던 썰들을 모아 보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 강정 아나운서가 정리했습니다. 썰전보다 더 독하고 강한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3위입니다. 김정은의 살각이 북한 정권 수립 73주년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부쩍 살이 많이 빠진 모습인데요. 그동안 꾸준히 건강 이상설이 제기돼 왔지만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을 따라하기 위해서 몸집은 불리다 체중이 140kg까지 증가했다는 얘기도 나왔었죠. 그런데 지난 6월 홀쭉해진 모습으로 나타나자 건강관리, 살각이 통치 여러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살을 뺐는지 건강 이상의 신호인지 확인된 바는 없지만 그 비결은 궁금하긴 하네요. 2위 보겠습니다. 이낙연의 방탈출.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의원직 사퇴 선언 하루 만인 어제 방을 뺐습니다. 이렇게 의원실 내부 짐을 다 정리했고요. 보좌진도 면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정치 1번지인 종로를 야당에 내줄 경우 타격이 크고 또 원팀 기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내일 이 후보를 직접 만나서 다시 설득한다고 하는데 방까지 다 뺀 마당에 설득이 잘 될까요? 1위 보겠습니다. 비단 주머니 비닐봉지로 충분. 자, 앞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입당 후에 공격을 받으면 비단 주머니 3개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기자회견에서 부적절한 언론관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자 이 대표 첫 비단 주머니를 여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뭘 그런 걸 가르쳐주는 거를 비단 주머니라고 하십니까? 그냥 비닐봉다리 같은 거지. 그런 일단 잘못된 표현이 맞고, 근데 실제로 언론관이 그렇다기보다는 표현하는 과정 중에서 좀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윤 후보는 지금 정치 언어를 배워가는 과정이라며 이 정도는 비닐봉지로도 충분하다는 이 대표. 대체 어느 타이밍에 어떤 묘책이 비단 주머니에서 나올지 점점 더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은 무엇인가요? 네, 강정 아나운서가 3개의 독한 썰을 소개를 했는데요. 하나를 좀 픽해 주신다면요? 저는 이낙연의 방탈출을 꼽겠습니다. 예. 그 지금 이낙연 후보께서 탈출이 필요한 거는 대선 미루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대선 미루에서 탈출은 안 하고 국회의원 회관 방탈출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배수의 진을 친다, 뭐 잔도를 불사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근데 이게 이제 국민들 반응이 뜬금없어하는 반응이에요. 거기에 어떤 공감이 되거나 또 감동을 받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놀라지도 않고 그냥 뜬금없어하는 반응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낙연 후보가 저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선 레이스가 펼쳐지는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악재도 있었고, 근데 그때마다 네거티브로 대응을 했어요. 물론 이제 선거에서 네거티브로 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유효한 전술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를 해요. 근데 그러나 그게 평소 이낙연 후보의 이미지와 잘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그 네거티브에 치중하다 보면 정작 나는 누구인가를 국민들에게 어필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전형적으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난 충청권 경선에서 예상 이외의 그런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고 배수의 진을 쳤으나 이에 대한 반응은
뭐지 하는 반응이어서 이게 과연 당 안팎의 그런 공감과 또 지금 선거인단이 투표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한 70% 가까이 했는데 그런 선거인단의 공감을 이끌어낼지 미지수입니다. 이번 주말에 이제 1차 선거인단 64만 명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공개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낙연 후보가 역전의 발판을 만들지 말지를 스포이크.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종혁 국장님은 저는 뭐 남은 게 별로 없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했던 비단 주머니 비닐봉지로 충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윤석열 그 전 총장이 위험에 빠지면 내가 비단 주머니 3개를 준비해서 그 위험에서 탈출하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였는데, 어제 이제 그 고발 사주 의혹 기자회견을 하면서 소규모 언론사들, 인터넷 언론사들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좀 그걸 함부로 표현한 게 아니냐, 좀 너무 경시한 게 아니냐, 이런 말에 대해서 지금 그게 뭐 비단 주머니가 필요해? 비닐봉지면 충분하지. 그 비닐봉지에 들어가 있을 정도의 내용도 그걸 제대로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디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에 대해서, 자기 당의 후보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존중보다는 그렇게 쉬운 것도 몰라? 그러면서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정치 언어를 배워가는 과정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맞죠. 지금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나이는 어리지만 10년 동안 이제 뭐랄까 방송 같은 데를 출연하면서 본인도 이렇게 두드려 맞아가면서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잘하는 후보가 된 것 같긴 한데, 제가 요새 이제 당부하고 싶은 거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SNS 그만하시고 방송에도 좀 그만 출연하시고 조금 이제 당 전체의 큰 그림, 이게 대선의 큰 그림, 이런 것들을 좀 그려주면 어떨까. 그리고 기왕에 이제 그 젊은 후보, 젊은 층에서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게 당과 융합시켜서 국민의힘이 나이 든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젊은 이들로부터 사랑받는 정당이 되게 할 그런 고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비단 주머니를 좀 잘 정성껏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모두를 위해서. 특정 후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을 위한 비단 주머니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검은 비닐봉지만 갖고 다니는 것 같다. 라는 느낌으로. 저는 그렇게 표현 안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맥락상 의혹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썰픽 두 분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그러면은 세 번째 주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고무줄 재난지원금인데요. 바로 전 국민의 88%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재난지원금 얘기인데, 여기에 지금 1인당 25만 원씩까지 받는 건데 지금 신청이 쇄도 중이죠. 그런데 88%이기 때문에 나는 해당되냐 안 해당되냐를 봐야 되는데, 일부가 당신은 해당이 안 됩니다. 라면 어떻게 보면 일개는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1인당 25만 원이기 때문에 왜 안 되냐, 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에서 대답한 게 있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딱 88점 이렇게 맞춰놓은 게 아니라 이제 추리할 때도 88.7인데 약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요 88%보다는 조금 더 상향,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봐서 최소한 90% 정도. 원래 88%를 주기로 했는데 이의 신청한 사람들이 많고, 물론 기준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난 억울해라고 하면 주고, 분명히 이 사람도 같이 억울할 수 있는데 잘 몰라서 됐다 하면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고무줄 재난지원금 논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상됐던 논란이죠. 왜냐하면 88%라는 게 도대체 무슨 기준이냐. 88 올림픽 기준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근거가 없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근거를 가지고 기준을 정했다기보다도 돈에 맞춘 거죠. 그냥 88%라는 거를. 당연히 논란은 예상이 됐던 거고요. 지금 이렇게 논란이 나오니까 90%로 올리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국가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그냥 조변 섞기 하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초부터 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100% 모두를 1차 재난지원금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됐기 때문에 선례가 있으니까 동일하게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대상을 제한하더라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수긍이 되는 어떤 대상 정도로 제한을 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 이하 이렇게 한다면
그로 인해서 불만을 가질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어떤 사회적으로 이게 이 합의가 될 수 있는 선이잖아요. 그렇게 대상을 제한했어야 되는데 88%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그 기준이 나온 거냐. 이 논란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까지 5만 4천 건이 접수돼서 하루에 13,000건씩 이렇게 항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 자체가 맞벌이일 경우 혹은 나는 월급은 좀 받지만 집이 뭐 이렇게 없다든가.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받을 수가 없고 나는 상속받은 집이 굉장히 비싼데 근데 나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월급이 좀 낮은 경우에는 또 받아야 되고 뭐 이게 어떻게 보면 기준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 논란이 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식의 재난지원금 주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재난지원금은 정말로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거고 사실 코로나 전국에서 모두가 다 피해 입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플랫폼, 예를 들면 배달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오히려 굉장히 수익이 올라간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무작정 다 준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게 과연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며 그리고 지금 당장 나오듯이 부작용이 막 생기고 있잖아요. 무슨 기준으로 도대체 이렇게 주느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최저 생계비로 살아가야 되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소상공인이나 영세 사업자들 이런 분들 피해 때문에 매일 시위하잖아요. 못 살겠다고. 얼마나 힘들어 하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제가 저희 동네도 이 회사 근처 상암동에도 예전에 종종 가던 꼼장어집이 있는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왜 닫았는지는 제가 이미 문 닫은 상태에서 못 물어봤는데 보통 꼼장어는 2차에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시까지니까 거기 못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럼 피해가 더 큰데 뭐 여러 가지 보다 보면 뭐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꼼꼼한 꼼장어 얘기다 꼼꼼한 게 좀 그런가. 어쨌든 꼼꼼한 대책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 기준은 제가 보기에는 선거를 앞두고 정말 국민 세금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매표행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기준을 정할 때 뭐 70%, 80%뭐 서로 밀고 당기다가 아니 국가의 정책을 그 국회의원들이 앉아갖고 그게 왜 80%예요? 90% 주세요. 아니야 85%. 무슨 객관적 근거가 있어요. 그냥 힘센 사람이 혹은 목소리 큰 사람이 그렇게 외치면 그렇게 결정돼야 되나요?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으로 나라 살림을 한다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천조하네요. 지금 빚이. 뭐 지금 말씀하셨던 지적이 일리가 있고요. 애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중적으로 피해를 본 이 영세, 중소,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두터운 손실 보상을 하고 국가의 행정 방침에 의해서 피해를 본 거니까 그 전제 위에서 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논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도 누구나 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똑같은 크기의 고통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한 하위 50% 정도의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면 오히려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의 뭐 코로나 양극화나 불평등이나 이런 걸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인데 정부가 지나치게 이 재난지원금의 소비 효과 이거를 강조하면서 논의가 그렇다고 이제 전 국민은 또 다 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왜곡된 것 같아요. 지금 90%로 가면요. 90.1%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다른 논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기준이 명확해야 반발도 없는 건데. 정책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엔 라이브. 그거 괜찮다.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세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연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빛나는 순간이어야 할 결혼식. 결혼식을 앞두고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요즘은 거르두기 정책 관련 뉴스까지 챙겨봐야 하는 실정입니다. 결국엔 전국의 예비 부부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소속된 예비 신랑 한 분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올해 12월에 결혼하신다고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사실 목소리를 들으면 알겠지만 그렇게 마냥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계실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 때문에 그 전국 신혼부부 연합회에 참여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활동들을 좀 주로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네, 저는 올해 이제 12월 초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3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 상황이 좀 나아지리라 어느 정도 기대를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부의 정책이 정말 일관성이 없고 특히 이 결혼식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이게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도 안 들어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을 뒤져서 이 연합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연합 규모가 6천 명 정도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유독 심하게 방역 지침을 들이대는 것 같다.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그렇게 느끼시는 부분일까요? 네, 일단은 저도 이제 결혼식을 8개월 전에 예약을 했는데요. 보통 예비 부부들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도 더 일찍 예약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가 느끼기에는 정말 그 형평성과 공정성을 무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직접 경험하시거나 뭐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실제로 대형 마트나 뭐 쇼핑몰 등의 이제 푸드코트 같은 데 가면 정말 자리가 없어서 앉지 못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QR 인증만 하면 아예 제한이 없이 입장이 가능한 그런 그 규정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제가 예약한 예식장만 해도 이 식당의 인원이 700석이거든요. 근데 식사를 제공할 경우 49명만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가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가 되게 힘들고 더 중요한 거는 49명이 식사를 하든 아예 식사를 하지 않든 예식장에서 이 보증 인원이라는 게 있어서 저는 300명의 식비를 무조건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보증 인원도 문제가 되고 있고 뭐 식대 같은 것도 부담이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식장에서는 현재 정부가 허용하는 것보다 보증 허용 인원을 훨씬 많이 잡아서 식대를 측정하고 있잖아요. 그럼 보통 얼마 정도의 손해가 나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예식장의 대관료만 이제 450만 원, 식대는 인당 5만 5천 원에서 보증 인원이 300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을 합치면 2,100만 원인데요. 이제 근데 예약할 때만 해도 양가에 한 150명씩 해서 300명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은 49명에 사회자 뭐 스텝 더하면 한 60명 정도라고 쳐도 나머지 240명은 식사를 못하고 예식장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그런 답례품만 가격이 한 10,0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그런 와인이나 홍삼 같은 그런 답례품을 대신 받아야 되는데 저는 5만 5천 원짜리 식대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240개가 되니까 그걸 계산해보면 한 1,08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결혼을 이번에 미루지 않고 한 번에 하시는 건가요? 고민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루면은 지금은 이제 제가 3달 남아서 10%인 210만 원만 위약금을 내고 미룰 수 있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나면 다음 달이 되면 그게 이제 20%가 돼서 위약금만 400만 원 넘게 내야 되는 상황이라. 아니 위약금이 어쨌든 뭐 10%라고 하지만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게 뭐 누구 집 이름도 아니고 굉장히 부담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냥 이대로 하고 싶은 제 마음은 그냥 300명 정도라도 이게 700명 들어갈 수 있는 식당에 300명 식사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보증 인원을 좀 줄여주면 그 예식장에서 그러면 이렇게 버려야 되는 돈이 없으니까 줄어드니까 좀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기대 반 그리고 또 취소를 해야 되나 이런 차라리 200만 원 계약금 날리는 게 더 싸게 칠 수도 있겠다 더 날리는 돈을 좀 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아주 복잡합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나라면 어땠을까 이런 걱정이 막 드는데 뭐 답례품 강매 문제도 있고 뭐 예식장이 규정한 뭐 최소 보증 인원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예비 부부들이 이래서 예식장이 갑질이라 지적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문제를 좀 중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 거잖아요. 네, 사실은 저도 이제 오늘도 예식장 쪽이랑 통화를 했는데 예식장에서는 사실 이제 그들이 그 보증 인원을 받는 거는 식사비를 빼고 나머지 비용으로 뭐 예식장 운영비를 하거나 뭐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보증 인원을 줄이게 되면 이제 그쪽 경영 상황이 어려워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완전히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쪽에 입장도 있으니까. 근데
그쪽이든 저희든 원하는 거는 그냥 일반 식당처럼 아니면 대형 쇼핑몰의 푸드코트처럼 개인 간격 잘 지키고 칸막이 설치하고 그런 규정을 준수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거면 사실 저희는 식사를 대접하고 거기에 대한 식사비를 내는 거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만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어쨌든 근데 식사를 제공한다면 49명까지밖에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테이블 짜는 것도 스트레스고 또 49명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또 99명까지 되지만 그럴 경우에 네. 또 부르는 것도 좀 초대하는 것도 죄송스럽고 막 여러 가지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의미가 없죠. 49명한테 뭐 식사를 제공하든 99명한테 식사를 제공하지 않든 어쨌든 저희가 내는 비용은 300명의 식사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49명을 뭐 99명으로 늘려줬다. 단 식사를 하지 않는 조건에서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으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정말로 저희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려고 하는지 의심까지 될 정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좀 정리를 하면서 정부에 원하는 근본적인 대책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 짧게만 몇 가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막 그렇게 저희만 특별히 뭐 봐달라 이런 거라기보다 첫 번째는 정말 다른 그 다중 이용 시설과 동일하게 저희도 그런 면적과 규모에 따라서 인원을 제한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또 백신 인센티브도 뭐 어디는 적용하고 어디는 적용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도 똑같이 그런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그런 게 다 해결되면 사실 저희 보증 인원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텐데 지금은 이 보증 인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식장에서 정부 시책이라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너무 과도한 보증 인원을 정부에서 중재를 좀 해주거나 그런 것들을 좀 만약에 제한을 했으면 보증 인원도 제한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형평성 있는 정책, 또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서 인터뷰해 주셨습니다. 전국 신혼부부연합에 참여하고 계시는 예비신랑 한 분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방역당국이 전국 헌혈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총 3만 명에 대한 특이 항체를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는 집단 면역 형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부터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면 추가 징수액 면제와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고 신고 기간이 끝나면 의심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네, 신나는 프라이데이 금요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은 굉장히 많이 신난 것 같은데, 자 이성규 뉴스 썰기 또 재밌게 시작해 보죠. 네, 바로 준비한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협약이 동아시아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해보시겠습니까? 심각하죠.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압박 면접을 견디는 법. 예. 압박 면접을 견디는 방법은 진짜 멘탈 게임이라서 상대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야만 이길 수 있는 압박 면접입니다. 어쨌든 뭐 면접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또 압박 면접은 더 힘들 텐데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지금 화제가 되고 있죠. 국민의힘에서 대선 주자들을 상대로 국민 시그널 면접을 했었는데요. 이 압박 면접에 지금 참여했던 후보자들 상당히 불만을 좀 표시해서 화제가 또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장면 한번 보시죠. 다음 그래 할게요. 억지 논리를 말씀하시는 지금 면접관이 내가 참 그 생각이 좀 답답합니다. 국민 여론을 대변하는 거는 내가 받아들이죠. 네,
다음 질문 그런데 할게요. 일방적으로 편향된 시각으로 그 질문을 하니까 그런 거는 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저희가 질문. 어제 특히 화제가 됐던 게 진중권 전 교수가 면접관으로 참여했기 때문인데 두 싸움 또 기싸움을 벌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 장면 말이 설명 없습니다.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요건은 알고 주장하신 겁니까? 그럼요. 모르셨던 것 같은데. 내가 사법시험을 합격한 사람입니다. 아유, 저도 저 고등학교 나온 사람인데 삼각함수 다 까먹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당에서 면접관들 저 두 분은 아주 골수 좌파들인데 당에서 면접관은 저런 분들을 면접관으로 했죠. 보수를 전향했다고. 그 저한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다른 후보들이 골탕 먹겠는데요. 근데 압박 면접이라고 하기엔 분위기 굉장히 화기애애 보이는데요. 면접관한테 대놓고 골수 좌파라고 하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러니까 저 장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상당히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장면도 있었는데. 그래요? 홍보 말대로 그럼 다른 후보들도 좀 골탕을 먹었나요? 소위 말해서? 네, 일단 다른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뭐 골탕을 먹었다기보다는 좀 압박 면접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네. 자, 그 장면도 잠깐 보고 가시죠. 어디다가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설득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이 전혀 없이 그냥 SM을 짓겠다라고 하면 끝입니까?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어제 국민의힘 후보 면접이 화제가 됐지만 오히려 면접본 후보들은 너무 몰아붙인 거 아니냐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자 이제 오늘 또 유력 후보들이 또 전부 반발을 하는 상황인데 아까 그 좀 전에 뭐 나는 상관없었다라고 좀 화기애애했던 그 자리에서는 좀 화기애애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좀 기분이 나빠졌나 봅니다. 홍준표 후보, 자, 후보에 대한 경륜을 묻지 않고 비아냥대고 조롱한 후 낄낄낄된 22분이었다. 그때 1인당 22분씩 줬습니다. 네. 면접 시간을. 어제 또 면접을 치른 유승민 후보,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한 사람을 면접관으로 데려온 거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진중권 전 교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런 논란들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부 순서를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윤석열 후보, 황교안 후보, 하태경 후보 같은 경우가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면접관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사례들은 별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뭐 한층 또 좀 참고를 해가지고 면접관들이 좀 진행을 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홍 후보가 가리키는 좌파가 어쨌든 면접관 중에 진중권 전 교수랑 또 김준일 뉴스톱 대표인 것 같은데 근데 후보들의 면접관 이제 공정성 시비나 불만이 나오는 거는 혹시 이제 후보들이 면접 들어가기 전까지 누가 면접관인지 몰랐던 상황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누가 면접을 볼 건지를 이미 예고를 하루 전에, 행사 하루 전에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내서 보시는 것처럼 진중권 전 교수, 또 김준일 대표가 나온다. 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평소에 날카로운 비판과 쓴소리를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지도 또 하나의 관심 포인트다. 자, 말 그대로 관심 포인트라고 저렇게 홍보를 자체적으로 당해서 한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만약 후보들이 불만을 제기한 것처럼 공정성이 우려되겠고 또는 골수 좌파이고 도저히 우리 당이랑 맞지 않는다. 이랬으면은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뭔가 문제 제기를 하거나 바꿔달라 뭐 이랬어야 되는 건데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뭐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중권 씨는 이제 자신의 SNS에 좀 황당하다. 이미 나는 시작할 때 까칠할 것이고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누구 안 가리고 심하게 할 테니까 누구 편을 듣는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다음에 누구누구 어느 편, 이 편, 저 편 가리지 않고 까칠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딴소리 하지 말아라. 이게 조건이었는데요. 어제 이제 불행히도 좀 딴소리 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후보 여러분들은 이것을 일종의 스파링이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이게 뭐냐면 그 본선에 들어가면 아마 이거보다 더 험악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름대로 뭐 철저한 검증을 해보겠다라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민주당의 경우도 앞서 비슷한 행사를 했습니다. 면접관 부적절하다면서 후보들이 반발한 적이 있어서 그때는 교체를 했었던가요? 예, 좀 비슷한데 좀 다른 상황이었죠. 지난 7월 초였죠.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국민 면접 행사를 계획을 했었는데 당시 그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는 책을 썼던 김경률 회계사가 면접관이 되니까 뭐 이낙연, 정세균 후보 등 추미애 후보 등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했던 거죠. 네. 저런 사람한테는 면접을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교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파격적인 시도를 하려고 했지만 시작하지 못하고 불발이 된 거고 또 반대로 국민의힘은 또 역시 파격적인 시도를 한 거긴 하죠. 뭐 후보들의 반발에 직면하긴 했지만 어쨌든 관심을 끄는 데는 좀 성공했다. 이런 평가가 지금 정치권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일단 화제가 되긴 돼서 이번 주말엔 또 다른 면접관들이 또 토크쇼 형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때도 관심을 끌지 또 면접관들과 또 후보자들이 어떤 또 케미를 만들어낼지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썰 주제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주제 또 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프로레슬링에 도전한 적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9.11 추모 안 하고 복싱 간다. 얼마 전에 이제 사진이 공개됐더라고요. 최근 근황 모습이 굉장히 젊어진 모습이었는데 정말 퍼포먼스적으로는 굉장한 쇼맨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앞서 봤던 장면은 2007년에 있던 프로레슬링 대회장에서 있었던 장면이었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9.11 추모 대신에 레슬링 해설가로 나선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복싱입니다. 복싱, 네, 복싱을 권투를 한다는 건데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벌써 9.11 테러 20주년, 20주기가 되는 날이죠. 네. 뭐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줬던 사건이죠. 참고로 저도 이 당시에 이 사건이 있을 때 제가 군대에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었는데 그 다음 날 모든 장병들이 다 연병장에 모여서 그 희생자들을 위해서 추모하는 행사, 아니 행사라기보다는 추모 묵념을 한 적도 있고요. 혹시나 모를 그 어떤 전방의 전투태세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위기였던 그런 기억이 좀 나는데요. 진돗개 격상되고 막 그런 걸 대비해서. 뭐 그렇게까지 격상이 됐는지는 제 기억이 없는데 아무튼 상당히 좀 긴장하는 그 부대 전방에 맞아요. 있었거든요. 제가. 전방 부대라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상당히 큰 그 어떻게 보면 좀 추모의 기일인 거죠. 맞습니다. 9.11 테러 같은 경우 2,000명 이상 희생이 됐기 때문에.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그 테러 이후에 총 4명의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전현직까지. 그런데 지금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가 이번 다 덴마크 코펜하겐 모두가 다 지금 추모 행사에 참석을 한다는 겁니다. 조 바이든이야 당연한 거고요. 네. 버락 오바마나 조지 부시 대통령도 다 각자 그 추모 행사에 참석하는데 유일하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만 플로리다주에서 열리는 복싱 경기에 참석하고 해설까지 한다는 거죠. 아예 자기가 참석하는 그 복싱 행사에 그 포스터까지 올려놓고 올려놨어요?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또 홀리필드 유명하죠. 벨포트랑 둘이 붙는데 자기가 해설도 한다고. 다른 날도 아니고 9월 9.11 날 저걸 한다고 저렇게 올리고 있는 거죠. 어쨌든 미국인들에겐 9.11은 잊을 수 없는 정말 끔찍한 날로 모두가 추모하는 그런 날인데 전직 대통령이 정치를 아예 떠난 것도 아니고 지금 뭐 2024년도에 또 대선 도전하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 나오는데 9.11 그날에 추모 행사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정치로 보면 뭐 상상할 수 없는 뭐 그런 맞아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또 보면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그 아프간 카불 공항에서 그 폭탄 테러로 전사한 미국 병사들이 유족들에게 일일이 유족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위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 언론에서 대통령 행사를 한다라고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자, 아프간 전쟁은 뭡니까? 9.11 테러 이후에 촉발된 그 대테러 작전의 그 아프간 전쟁이 원인이 된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9.11 추모는 그냥 지나가면서 그 9.11이 촉발한 아프간 전쟁의 희생자들은 유족은 전화를 해서 챙긴다. 그러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행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좀 더 보여주려는 행보다 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이렇게 오락가락한 행보는 여전히 퇴임한 후에도 이어지고 있네요. 아무튼 뭐 뉴스 썰기는 이제 글로벌 뉴스 다뤄주니까 참 좋아요. 다음에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성대의 뉴스 썰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라이브. 그거 괜찮아.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예, 오늘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를 피해자로 입건했죠. 김웅 의원 사무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도 있었습니다. 관련돼서 윤 후보 캠프 반응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대외협력 특보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공수처가 입건하면서 한 혐의는 적시한 혐의는 4가지입니다. 선거법 위반, 직권 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다음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일단 입건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캠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캠프 목소리는 저도 확인을 못했고요. 예. 아까 후보께서 어디 행사장 갔다가 끝나고 아마 기자들하고 백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예. 입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근데 대략 이런 것 같아요. 그 사세행이라고 하는 아마 시민단체가 있는데 예. 거기서 집중적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했었고 아마 수십 건이 지금 접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고건인 것 같고 예. 최근에 이제 손준성 기문 관련해 가지고도 한 뭐 일주일 전쯤에 나흘 전에 했습니다. 저기 아마 사생에서 고발장을 접수를 했다는 것 같고 이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 예.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그 자체로 입건됐다고 형식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입건이라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고발이 됐으니까 입건이 되는 것이다라고 본. 또 고발된 게 별로 혐의가 없다면 사실 그냥 고발 단계에서 기각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최소한 이건 있죠. 지금 뉴스버스에서 보도가 있었고 예. 제보자가 내 핸드폰을 통해서 김웅 의원으로부터 이러이러한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최소한 그 스크린샷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수처 입장에서는 확인해 볼 어떤 가치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공수처가 피의자로 윤 후보를 입건한 데에서는 김경진 대외협력 특보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형식적인 절차니 고발장에 피고발자로 들어와 있으니 예. 형식적인 절차의 일환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공처로부터 따로 연락받은 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건으로 캠프가 연락받은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오늘 김웅 의원은 의원의 사무실에 압수수색됐던 김웅 의원은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당시 총장이 지시하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던 걸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고발장에 이른바 청부 고발 의혹이 윤 전 총장이 지시하여 이루어졌다고 공수처가 보는 걸로 영장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일단 고발장에 아마 그런 추정적 어떤 고발 사실이 들어 있을 거고 예. 그래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런 추정적 고발 사실을 전제로 해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그러면 형식적인 거지 공수처의 입장과는 좀 아니 이건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첫째 손준성 검사가 김웅한테 이걸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이 부분부터 지금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예. 물론 이게 어떤 이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는 스크린샷 또 거기에 찍혀 있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표시를 본다면 일응 보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는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준성 검사는 나는 보낸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딱 부인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1차로 손준성이 김웅에게 과연 보냈느냐 이 부분이 과학수사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분명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그게 만약에 그 사실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그러면 손준성은 어떤 경위로 해서 이걸 보내게 됐을까? 예. 1번 윤석열이 시켜서 2번 윤석열은 안 시켰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을 혼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야당 명의로 고발장을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또는 뭐 다른 사람이 시켰을 수도 있고요. 다른 제3자가 시켰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요게 이 사실관계 보냈다고 하는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조사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뭐 압수수색 영장에 어떠한 가능성을 놓고 이 문구 기재를 했는지 이거하고 상관없이 예. 지금 수사 결과는 한참 더 가봐야 된다. 예.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오늘 공수처가 김웅 의원의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한 거는 앞서 말씀하신 첫 단계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보낸 사실을 확인 위한 절차고 그건 어떻게 보면 부장검사 출신이신 김경진 특보가 보시기에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공수처의 직무다. 김병민 대변인은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정작 정치 공작의 피해자인 윤 후보를 공수처가 피의자로 만드는 것을 보고 국민은 어이없어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검사 입장에서 보신다면 제 개인적인 시각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경험했던 어떤 이 경험을 기초로 해서 판단해 보면 어쨌든 공수처가 그렇게 수사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과잉 반응할 노릇은 아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부터 먼저 짚고 가죠. 앞서 말씀하실 때는 현재 정황상 볼 때는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해당 고발장을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 크다는 아니고 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없지는 않다. 예.
윤석열 후보는 인터뷰 등에서 당시 고발장이 검사가 썼다고 보기에는 너무 조야하다 또는 조잡하다. 네. 이렇기 때문에 송 검사가 글을 썼을까라는 건 상식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오늘 국면접에서 했거든요. 네. 그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도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캡처본이 있기 때문에 캡처본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손준성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보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예. 그러니까 가령 지금 4월 3일 날 보냈다고 하는 지난해 4월 3일이요? 네, 작년 4월 3일에 보냈다고 하는 이 고소장 손준성 보냄이라고 돼 있는 거기 보면 중간에 보면 피고소인이 GXX 이게 실명을 얘기하지 마시죠. 네. 지모 씨, 이른바 제보자 X로 보냈던 분. 피고소인 GXX라고 지금 이 피고발 범죄 사실에 쭉 적혀 있는데 예. 정작 앞부분에 피고발인 난에는 지모 씨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사실은 저희들은 밥 먹고 했던 일이 공소장 쓰는 거거든요. 예. 그런 실수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소소한 내용들 뭐 하였습니다, 했다 뭐 이런 것들이 혼용이 된다든지 또는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느낌이나 뭐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안 쓰거든요. 최대한 드라이하고 건조한 문장을 써라. 정치적인 부분을 안 쓴다는 것은 정치적인 것으로 보이기를 검사들이 기본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피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당 고발장에는 그런 표현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근데 일부 이제 패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사가 고발장을 이른바 고발 사주한 게 사실이라면 누가 봐도 검사처럼 안 쓰고 검사처럼 안 보이게 쓰지 않겠냐.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범인들이 왼손으로 쓰거나 네. 자기 필체로 쓴 사람이 어디 있겠냐. 네. 이런 거와 같은 맥락이죠. 네.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아니 뭐 그래서 해석의 여지는 뭐 100만 8천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고 과학적인 물증을 따라가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수사의 가장 기본 법칙이고요. 예. 다행히 이 건은 우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제보자라고 하시는 분이 자기 핸드폰을 그대로 지금 대검찰청 감찰부 한동수 검사장에게 제출을 했잖아요. 보면 이 핸드폰 원본이 살아 있어요. 보면.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제보자 X라고 하는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이 손준성 보냄으로 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 건이 벌어진 날이 다행히 특정할 수가 있는 게 3월 31일부터 4월 3일 사이에 있었던 일 아니에요. 보면. 그렇잖아요. 아, 3월 며칠은 왜 3월 31일이 그때 MBC에서 첫 보도가 나왔던 날이니까 이게 이른바 검언 유착에 온 세상에 이 문제가 첫 제기되게 게 3월 30일이니까 판결문이 출력이 됐다면 3월 30일에서 4월 3일 사이거든요. 근데 검찰 내부에서 누구의 실명 판결문을 출력을 했다 이러면 로그 기록이 다 남습니다. 그러면 손준성 또는 손준성이 시키는 그 누군가가 이 지모에 대한 판결을 출력을 했다. 당연히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출력 아니고 검색만 해도 다 로그기록이 남습니다. 검색만 해도 남습니다. 저도 오늘 좀 알아서 물어보니까 그 말씀하신 기록이 남는 시스템을 보면 진짜 몇 분 만에 다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왜 감찰이 지금까지 그거를 밝히지 않는지 모르겠다. 거기에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김경진 특보님이 말씀하신 대로 3월 말부터 4월 3일까지만 보면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출력됐던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을 활용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꼭 3월 31일 이후에 검색 기록이 없다고 해서 그럼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하죠.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태가 생길 걸 미리미리 예상을 하고 그 몇 달 전에 출력을 해놨을 수도 있죠. 뭐 또 출력이 있던 걸 재활용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고요. 또 지모 씨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또 재판 단계에서 출력을 했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보면 가능성을 높이려고 보면 무한정으로 넓어지긴 하지만 우리가 수사를 할 때 과학 수사도 평균적인 확률론을 가지고 이게 좁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3월 30일에서 4월 3일까지 사이가 이 판결문 출력 시점으로 본다면 비교적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가령 뭐 3월 30일이 아니더라도 뭐 2월이나 3월 중이라도 가령 손준성 검사가 출력을 했다. 이러면 또 손준성 보냄이 맞을 확률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어쨌든 근데 그러면 맞을 확률이 상당히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해서 아닐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다행히 이 판결문 하나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핸드폰 안에서 서로 간에 보낸 파일들 원본이 사진 파일 원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사진 파일 원본에 보면 이 정보란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이 사진이 찍혔다.
어느 장소에서 이 사진이 찍혔다. 그다음에 이 사진을 찍은 기종은 무엇이다.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옛날 그 간첩 조작 사건 유호성 씨 같은 경우도 국정원에서 그 사진 파일 엉뚱한 데서 찍은 사진 파일을 냈다가 이게 위치가 달라가지고 결국은 유호성 씨 무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대검감찰부에서는 해당 캡처 손중성 보냄이 조작한 정황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저 이어서 하는 뉴스룸에 이 제보자로 지목된 A 씨 출연한다고 그러더만요. 예, 출연이 이미 했고요. 관련 내용이 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캡처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들을 밝힐 예정입니다. 저도 한번 들어볼게요. 예. 들어보는데 어쨌든 오늘 한국일보 기사 대검찰청에서 이게 조작됐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단 기사가 이렇게 돼 있더만요. 이 제보자라고 하는 휴대폰에 이 손준성의 이름이 저장된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제보자가 손준성의 이름을 변형했을 가능성은 없다. 요 내용이더만요. 근데 그건 맥을 잘못 짚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손준성 보냄은 이게 중간에 만약에 기뭉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다 가정법입니다. 보내고 보냈다고 한다면 이 기뭉이 손준성 검사의 이름을 손준성으로 지정을 했을 때 지금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검에서 이 지금 제보자의 휴대폰 기준으로 해서 손준성 이름을 뭘 정했냐 요걸 설명하는 것이 지금 대검의 설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건 고무다리 긁은 것이다. 그래서 이게 김웅 휴대폰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김웅이 휴대폰을 바꿨다고 하는데 뭘 가지고 확인하냐. 다행히 텔레그램은 PC에서도 쓸 수 있고 연동이 되죠. 그다음에 핸드폰에서 쓸 수 있고 저 아이패드 가지고 있는데 아이패드도 쓸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똑같이 동기화가 됩니다. 여러 디바이스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핸드폰은 버렸어도 PC를 버리지 않았으면 남아있다는 거기서 남아있을 수도 있고 방폭발을 했으면요. 방폭발을 했어도 PC 자체에 우리가 포맷을 했어도 흔적은 남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면 이거는 전 공안부 부장검사 출신이신 김경지 특보가 보시기에는 진실이 곧 밝혀질 수 있다. 밝혀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공수처에서 압수수색을 했으니 어차피 이제 이게 검사 관련된 사건은 사실은 공수처하고 검찰하고 이게 관할 경합을 하게 되면 공수처의 우선 관할 아니겠습니까? 이제 공수처에서 무조건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검에서 가지고 있던 그 핸드폰이라든지 이 자료들도 다 지금 공수처로 넘겨야 되거든요. 빨리 공수처가 넘겨받아서 압수수색한 자료들 빨리 신속하게 분석을 해서 과연 손준성으로부터 김웅에게 이 자료가 넘어갔는지 이것 확인해서 그게 1단계죠. 그렇죠. 그거 아주 분명하게 좀 밝혀달라. 라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밝혀지면 사실은 윤 후보가 관련된 건 앞서 말씀하신 그 2단계 부분. 그러면 과연 윤 후보가 손준성 검사에게 지시를 했느냐. 그 부분 수사에는 윤 후보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응할 당연히 있는 거죠. 수사에도 응하고 국회에도 나가겠다. 어떤 질문이라도 다 받겠다. 질문을 받는 것과 사실은 증거는 또 다르니까요. 추미애 후보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핸드폰을 내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건 좀 과한 얘기죠. 핸드폰은. 대통령 후보의 핸드폰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과한 얘기다. 어쨌든 지금 기존에 후보는 있는 본인 건 내겠다고 그랬는데. 의미 없는 대통령 후보시니까 그냥 본인만 내라 그러세요. 의미 없는 후보는 의미 없는 대통령 후보니까 내도 되는데 윤 후보는 의미 있기 때문에. 이게 근데 말이 조금 그거는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재밌으려고 하는 얘기예요. 추 후보께서도 사실은 이게 대선 후보 되다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하고 내용을 주고받는데 이 기기를 내는 순간 이건 사실은 대선 후보가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지 어떤 선거 계획을 하고 있는지가 다 밖으로 밝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조금 수사라고 하더라도 이건 과잉된 수사다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자체도 과잉된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의 피의자 입건에 대해서 대외협력 특보를 맡고 있는 김경진 특보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7시 24분 뉴스룸이 이제 잠시 후 방송되는데요. 오늘 뉴스룸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대검과 공수처의 자료를 제출한 핵심 당사자, 그 당사자가 오늘 뉴스룸에 직접 나와 입장을 밝힙니다. 얼굴을 드러내고 공식 인터뷰에 나서는 건 처음인데요. 잠시 후 뉴스룸에서 공식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아내를 일본도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취재 결과 피해자는 지난 6월 이혼 소송 직후 남편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지만 석 달 가까이 판단이 나오지 않았고 그 사이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봅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뉴스룸이 이어지고 뉴스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보자가 출연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